결국은 통화나 채권이나 주식은 모두 다 경제 펀더멘탈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회복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달러 대비 엔화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최근에 이제 시장 예상과 달리 엔화가 약세로 가는 갔던 원인과 또 단기적으로 어떤 게 좀 중요한 변수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단기적 모멘텀보다는 엔화를 만약 여러분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런 중장기적인 엔화 전망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과연 엔화를 투자할 만한지에 대한 어떤 설명 좀 오늘 시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엔화 전망이라는 건 결국 일본의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장기적 엔화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일본의 펀더멘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헤드라인을 이렇게 했어요. This is only the beginning for the BOJ. 이번에 3월 중순에 연준의, 그러니까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발표한 거는 그냥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펀더멘탈한 그러니까 뷰를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전에도 제가 마생투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은 상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양한 상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세계적인 전문가의 시선과 시각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리서치 회사 자료를 제가 유료로 구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그 자료 풀어 드릴게요. 그 자료는 헤드라인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3월 20일, 지난주에 나온 자료이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에 대해서 이번에 3월 달에 시행된 거가 금리, 그러니까 BOJ 한 게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장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시장은 뭐냐면은, 앞에 미래도, 그러니까 BOJ 로드맵도 불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일본이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다 이렇게, 비용은 제가 내니까, 이렇게 해서 서머리해서 BCA 자료를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CA는요, 한국에서 보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세계적 기관 투자가들이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마생투에만 이런 채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뭐 BCA 자료를 보는 채널들, 유튜브 뭐 유명 크리에이터 많지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러니까 여기 참고로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150명이 있거든요. 세계적 이코노미스트. 그들 비율을 한번 봅시다. 제가 그 내용 정리한 겁니다. 일단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BCA가 전망하는 얘기는 어떠냐면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에서 BOJ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할 여지가 훨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크게 3가지의 논거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올라갈 것 같다.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가 리바운딩 이코노믹 그로스죠. 일본 경제가 이제 굉장히 탄력 있게 회복할 것 같다. 경제는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통화는 강세로 갑니다. 이론적으로. 예. 게다가 또 하나는 일본이 그동안 이제 유휴 생산 능력 부족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굉장히 일본 자체가 경제가 굉장히 탄력이 죽었다 보니까 생산시설을 다 쓰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생산시설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담인데 제가 일본 교포가 저희 자문국에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그 교포분하고 제가 미팅을 좀 할 일이 있어요. 일본 교포분하고.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릴 쭉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더니만 이 얘기 다 맞대요. 지금 일본 내에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엄청나게 건설되고 있는데
건설되고 있대요.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이 건설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일본 살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좀 돌아선다는 느낌을 완전히 좀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일본 경제는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살아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보죠. 자, 먼저 왜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물가가 조금 잡히는 모양인데 다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 같냐라고 했는데요. 이 헤드라인이 뭐냐면은 최근에 일본의 인플레이션 쪽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 물가 내려가는 것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다시 물가가 조금씩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헤드라인 물가가 제가 한번 볼게요. 작년 1월 달에 4.3에서 금년 1월 달 2.2까지 안정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가 좀 잡혔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다시 점진적으로 다시 좀 다시 탄력이 리실런트니까 다시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와 달리 좀 올라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보통 다른 나라의 견해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예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일 때. 근데 일본은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와 반대되는 용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오히려 이후에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내수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이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회복되는 거라고요. 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일본의 서비스 CPI가 1월 달에 2.2%였어요. 2.2% 서비스 인플레이션 2.2%라는 건, 이거는 1998년, 그러니까 24년 만에 가장 높은 서비스업 CPI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CPI라는 게 뭐 거창하지만은 임금이잖아요. 서비스업 임금인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춘투라고 하나요? 일본의 요번에 춘투가 임금 협상했잖아요. 대기업 임금 협상에서 5.9였나요? 5.5%대였는데, 아무튼 이게 전국적으로 임금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본의 서비스업이 경제가 좋다 보니까 서비스업의 경제가 좋고, 그러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임금 올라간 게 이번에 춘투한 게 한 5%대 이상의 대기업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내셔널 와이드한 전국적인 임금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후에 전반적 금리 인상이 확산이 될 거고, 그러면 서비스 CPI가 다 재차 올라갈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구에서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제 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 같다는 여기 돌아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오늘 나왔나요? JP 모간이 유가 전망을 거의 100불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쨌건 간에 유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몇 달간 더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있고, 게다가 일본이 그동안 이제 최근에 또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계속 약세로 기조가 유지되면서,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죠? 수입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고, 수입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수입하는 효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 지역 관련해서 약간 물류 체인,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약간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홍해 쪽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면은, 일본 내수 경제가 살아나서 임금 올라가는 이렇게 서비스 CPI도 올라가고, 그리고 상품이나 공산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바닥을 찍었는데 이제 점점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고, 게다가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이제 수입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잡히던 게 재차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여지가 높다는 게 첫 번째 논거고요. 그리고 요 임금 얘기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방금 임금 얘기한 건데 5.3이었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요번 춘투 때 5.3%가 올랐는데 한번 볼게요. 이 임금 관련해서 여기가 정책금리, 밑에 정책금리인데 정책금리, 비호재 정책금리와 요거는 이제 춘투의 임금 협상 얘기였는데 보면 요번에 원더풀하죠. 5.3% 올랐는데 이 5.3%라는 거는 지난 33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과거 30년 중에서 금년의 임금 상승률이 최고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higher wage gain, 그 높은 임금 상승 결국은 높은 금리를 견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정책금리와,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떨어질 때 정책금리 내려가고 그래 쭉 이렇게 플랫하다가 계속 매년 임금은 한 2%대 내외였어요. 거의 한 20년을. 근데 금년에 5.3까지 올랐네요. 그러면 결국은 정책금리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 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임금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 경제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경제일 것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 그러니까 제목이 Upside Risk to Japanese Growth in 2024. 즉 일본의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 업사이드 리스크래요. 즉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좀 더 많이 경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죠.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얘기할 때 경제를 우리가 논할 때 PMI를 많이 보죠. PMI를 기준으로 해서 PMI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보통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아래는 경기 수축이고요. 50 위에는 경기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PMI는 크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일본의 PMI, 서비스 PMI는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현재 일본의 서비스 PMI는 거의 53에 올라와 있습니다. 53의 PMI라는 거는 경기 확장 쪽으로 더 브라이트하게 본다는 게 많다는 거고요. 반면 제조업 PMI는 47점입니다. 이건 수축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PMI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경제가 크면 클수록 제조업이 중요할까요? 서비스업이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미국만 보시더라도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일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임금 올라가고 전반적인 일본 관광도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PMI가 좋은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PMI인데, 제조 PMI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제조 PMI가 사실은 꽤 후행 지표입니다. 결론부터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이 굉장히 최근에 개선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엑셀레이트 되고 있는데, 금년 1월 달에 일본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수출이 12%가 늘었어요. 이렇게 수입이 12%가 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연동되어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수입이 크게 는다는 거는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일본의 제조업도 굉장히 회복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소비자들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정리를 하면 노동시장이
강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수입도 올라가는 거 맞물려서 일본도 저도 몰랐는데 일본도 굉장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초과 저축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좀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이런 현금 많은 초과 저축까지 맞물려서 결국은 이게 실질 소비 지출이 굉장히 엑셀레이트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언제냐면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질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엑셀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짙은 색깔이, 소비 컨슈머 컨피던스예요. 쭉 좋아지고 있죠. 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 소비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두 번째, 일본을 금리 인상에 생각보다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인상을 또 할 것 같은 농구의 두 번째 탄력적 경기라고 했는데 금년보다 시장 예상보다 더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견해는 첫 번째 서비스 PMI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약세를 띄었던 제조업 PMI도 금년 연초에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되면서 이것도 좀 시차를 두고 서비스 제조업도 좋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비자들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초과 저축 레벨과 임금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맞물려서 굉장히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질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도 금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올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은 원래 BOJ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BOJ가 일본은 네거티브 아웃풋 갭이라고 해요. 아웃풋 갭이 어렵죠. 아웃풋 갭은 뭐냐면은 실질 성장률 대비해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대비한 실질 성장률인데 이게 순서가 되면 말이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 아웃풋 갭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실제 GDP 성장률 마이너스 포텐셜 잠재 GDP 성장률. 즉 뭐냐면은 잠재 성장률이 만약에 2%인데 실제 성장률이 1%다.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이죠. 이게 네거티브 아웃풋 갭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일본이 네거티브 아웃풋 갭이라고 여기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이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거티브 아웃풋 갭에서 이미 탈출한 것 같다는 게 BC의 전망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최근에 이제 BOJ가 발간한 게 단칸 팩터라는 유틸라이제이션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BSI 인덱스라고 한국이면 옛날에 전국 정경련에 발표하는 이제 소비자 심리하고 비슷한 건데, 기업들한테 소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확산지수,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많으면 좋은 거고 많으면 건데 생산시설과 또 고용 컨디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베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합쳐놓은 게 단칸 팩터 유틸리티 인덱스인데요. 이게 지금 유틸리티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놀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시설에 놀고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시설이 부족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좀 촉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산시설이 부족해지면 여기 적혀있죠. 이렇게 단칸 팩터 유틸라이제이션 인덱스가 이게 단기적으로 최고치까지 도달했고 이거는 어떤 거가 쭉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냐면은 일본의 물가 올라가는 거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부족하면 같이 이렇게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이제 노는 공장이 별로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이제 생산시설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고요. 좀 여담인데 제가 아까 일본 교포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일본 교포 이분이 이제 실제로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일본 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지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설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건설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보이면은 놀라운 거는 일본의 현재 실업률이 2.4%입니다. 2.4%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취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예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경제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사실은 경제 좋다는 얘기고 이렇게 일자리는 많고 노는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임금 올라가죠. 일본 임금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본이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물가는 약간은 일반인 생각보다 스티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거기에다가 일본 경제가 이제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 잠재 성장 이상으로 경제가 올라간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BOJ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BOJ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 앞으로 낮을 거라고 하는 거가 좀 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물가도 생각보다 더 올라가게 되고 경제도 생각보다 더 탄력 있게 되고 이런 것들 맞물리면 결국은 일본의 금리는 더 금년 안에 단기적으로 시장 예상한 것보다도 좀 더 일본의 BOJ 금리는 더 인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요 메뉴에가 검정 색깔이 제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여기가 미국이네요. 검정색이 미국이고 미국, 호주, UK, 캐나다, 유로존 모두 다 현재까지 이렇게 금리가 있는데 일본만 금리가 이렇게 거의 제로죠. 근데 금리 방향 어떻게 되죠? 향후 수년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금리가 계속 좀 떨어질 거라고 정말 BCA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양국 간의 금리 차는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계속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엔화가 굉장히 좋은 방향, 그러니까 엔화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에서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제, 통화나 채권이나 주식은 모두 다 경제 펀더멘탈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회복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더 인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달러 대비 엔화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엔화가 밀릴 때마다 정리를 하면 좀 저점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엔화 표시 채권을 지금 2621인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엔화 표시 미국의 초장기 국채 ETF를 많이 매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더 와이즈하게 좀 생각하게 좀 채권 포트폴리오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엔화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이제 저점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면 향후에 뭐 3년, 5년 뒤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